일본의 정화 처리소 방류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던 2023년과 2024년의 그 기괴한 풍경을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눈물을 흘리고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천일염을 사재기하며 공포에 떨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오싹한 건 말이죠. 바로 우리 코앞에서 북한이 우라늄 핵폐수를 아무런 여과 장치도 없이 서해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2026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상하리만치 세상이 너무나 고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 성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장부가 레드팀, 즉 반시장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진영으로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무시무시한 경제적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이 레드팀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10가지 증거를 경제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완벽하게 해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든 돈이 내일 아침이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공포스러운 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건 이 소름 돋는 이중잣대입니다. 경제학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죠. 일본의 정화 처리소는 국제 원자력 기구, 즉 IAEA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과학적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들여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반면 북한의 우라늄 핵폐수는 어떤가요?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아무런 정화 시설도 없이 서해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다는 정황이 위성 영상과 해외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던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닫고 있죠. 이게 왜 경제적으로 무시무시한 신호일까요? 시장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리스크를 관리할 때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라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깨닫는 순간 한국은 합리적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 광풍에 휘둘리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과거 1970년대 레바논을 기억하시나요? 중동의 파리라 불리며 번영하던 레바논이 안보 리스크를 방치하고 진영 논리에 휩싸이는 순간 국가 경제는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괴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던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내는 대출이자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진짜 악몽이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국가의 정보 방어 체계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비판서적 대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반면에 북한 노동신문은 1월 1일부로 각종 기관 단체에 181곳이나 개방됐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말이죠.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보 오염을 방치하고 사회의 면역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고는 현재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 수준이 높아서 북한 노동신문을 봐도 절대 선동되거나 현혹되지 않을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라고 태연하게 웃음까지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쉽게 비유해볼까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금융결제와 개인정보의 보안을 책임지는 백신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그 백신을 모두 삭제하라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고는 한술 더 떠서 내 폰을 위협하는 스미싱 문자들의 발송 비용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나라에서 대놓고 개인 신상 털어가라고 부추기는 꼴이 아닐까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 수준이 높아서 절대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기업으로 치면 더 황당합니다. 우리 회사를 비판하고 망가뜨리려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루머는 전 직원이 듣게 하고 경쟁사의 역정보 유출에는 침묵하면서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보안팀을 해체하고 예산은 0원으로 다 깎아버린 겁니다. 이런 기업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 예시가 과장된 것 같나요? 천만에요. 북한의 비판서적 배포를 금지하고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의 세금으로 개방한 건 제가 예시로 설명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비유입니다. 국가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보 생산을 포기하는 순간 사회적 합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할 때 자본은 가장 먼저 안전한 미국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정보의 뚝이 터진 나라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길 바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세 번째 증거는 대북 확성기 중단과 전단 살포 금지 및 저비용 안보의 포기입니다. 경제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효율성의 학문이죠. 안보에서도 이 법칙은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대북 확성기나 전단은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비대칭 무기였습니다. 수조 원짜리 미사일 한 발보다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자유세계의 소식 한마디가 김정은 정권에는 수천 배 더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막고 중단시켰어요. 이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자 기회비용의 낭비입니다. 저비용으로 누리던 억지력을 우리 스스로 포기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십조 원의 국방비를 추가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니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의 유지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죠. 시장은 이 안보 유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즉각적으로 감지합니다. 국방비가 늘어나면 결국 복지 예산이 깎이거나 여러분의 세금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할 자본이 밑빠진 독 같은 안보 구멍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차갑게 식어버릴 겁니다. 이게 바로 레드팀으로 가기 위해 지불하는 굴종의 통행료인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 1순위인 국방비 미지급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벌써 등이 오싹해지지 않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정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경제 문제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무시무시할 겁니다. 북한군 30명이 군사분계선을 대놓고 침범했는데 우리 정부가 나흘 동안이나 입을 닫았던 사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개인 간의 일상에서도 자신의 땅 소유지를 침범하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영토주권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영토권은 배타적 재산권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국가가 자기 영토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순간 그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자산의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한 달에 보안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관리비를 내며 보안에 신경을 쓰는 우리 아파트에 내 차를 주차해 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한밤중에 도둑놈처럼 보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내 차를 둘러싸고 서성이며 내 차 내부까지 살피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경비실에 얘기하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는데 보안 요원이나 출동한 경찰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며 오히려 나보고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웃 동네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지 않을까요? 내 차가 오늘 당장 도둑 맞지는 않았더라도 언제 도둑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란 겁니다. 경비원과 병찰이 포기한 주차장에 내 소중한 차를 계속 주차할 바보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국가 주권의 강도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국가의 울타리가 흐물흐물해지는데 내 집값, 내 주식만 끝까지 오를 거라 기대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도 처참한 착각이에요. 주권이 사라진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바로 국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파괴입니다. 요즘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법치주의는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뼈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과 첨단 기술을 지키고 내부에서 회사를 무너뜨리는 스파이를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없애자고요? 이건 글로벌 기업으로 치면 우리 회사의 보안팀을 해체하고 해커들이 중앙 서버실을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처벌하지 말자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들고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성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한 짓을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노조 활동을 빙자해서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수차례 접선했고요. 북한으로부터 90건이 넘는 지령문을 받아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평택 미군기지나 오산 공군기지의 군사장비 사진을 수집해서 넘기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산업의 뿌리인 굴착기 부품 도면 같은 핵심 기술 자산까지 넘기려다 적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시국에 법을 폐지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자산을 통째로 레드팀에 헌납하겠다는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술 유출은 곧 기업 경쟁력의 자살선언이고요. 이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가 증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린 나라에 어떤 미친 기업이 공장을 짓고 소중한 자본을 투자하겠습니까? 자본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빗장을 풀고 도둑을 환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투자 금지 구역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많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불법 체류 중인 조선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입니다. 경제학의 거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법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할 때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는 원리죠. 그런데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준다? 이건 정당하게 비자를 받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일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짓입니다. 사회 전체의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손해고 때를 쓰고 밀어붙이면 이득이다 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그 사회의 신뢰는 붕괴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확인 비용은 폭증하게 됩니다. 특히 안보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력들을 대거 합법화하여 우리 사회 깊숙이 이식하는 것은 레드팀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경제적 침공의 교두보를 마련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특정 진영의 영구 집권을 위한 표 계산일까요?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오싹한 진실을 널리 알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오싹한 부분입니다. 앞선 증거들이 우리 사회의 기초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암세포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심장을 멈추게 할 사망선고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계속해서 7번째 증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보며 했던 말이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잘 참아줬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걸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평화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경제학에는 신뢰 리스크 혹은 가버넌스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리더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인 자국민의 불안을 외면하는 발언을 하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자유진영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기업으로 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회사를 끊임없이 해킹하고 영업방해를 일삼는 라이벌 회사의 사장을 보고 우리 회사 대표가 전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집요하게 해킹하고 영업방해를 일삼던 저 라이벌 회사를 보십시오. 한동안 우리를 공격하고 싶은 그 본능을 억누르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저는 그 사장님이 그간 참아온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초한 꼴인데 주주들이 그 대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장 해임안을 올리고 주식을 팔아치워 도망치고 싶지 않을까요? 저라면 너무 낯뜨겁고 그 회사를 다니는 제 자신이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언은 국제 채권 시장에서 한국 국채에 붙는 보험료인 CDS 프리미엄을 자극하는 거예요. 리더가 국가적 리스크를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할 때 그 국가의 화폐와 채권은 불량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갚아야 할 국가 부채의 이자율이 이런 말 한마디에 소리 없이 올라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갑을 털어갑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수조 원의 국부를 증발시키고 있다는 이 오싹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8번째 증거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안보 필터를 통째로 매물로 내놓는 정치적 배임 행위입니다. 여러분,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이게 단순한 관광 수입 증대 정책으로 보이시나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기회비용의 치명적 오류입니다. 눈앞에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푼돈을 얻겠다는 명분으로 국가 안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무장해제시킨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무비자 혜택이 6월 30일에 끝나는 걸까요? 6월 3일에 있을 제9회 지방선거 때문일까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혜택을 종료한다는 건 누가 봐도 선거를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단순히 관광객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수많은 인원이 대거 유입되는 겁니다. 이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국가 검증망을 우회해 유입된 이들이 조직적인 댓글 부대로 돌변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을 점령하고 교묘한 여론 조작으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선거의 판도를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이미 실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안 장치를 스스로 꺼버린 행위는요, 기업 경영진이 분기 실적 좀 좋게 보이려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 1930년대 유럽의 정치인들이 히틀러의 비위를 맞으며 우리 시대의 평화를 외쳤을 때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안보 구멍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방어 비용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망을 고려하는 행위. 이건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적 배임입니다. 9번째는 바로 서해 바다의 주권 포기 논란이에요. 서해를 이른바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자며 기존의 방어 구조물을 포기하거나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단순히 넘실거리는 물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바다는 어업권, 해저자원, 그리고 전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물류를 품은 생산 요소 그 자체입니다. 평화라는 그럴싸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해서 우리 영해의 배타적 지배권을
모호하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핵심 공장 부지를 이웃집과 공동으로 쓰자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평화가 오나요? 아니요. 경제적 가치만 증발할 뿐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해양 자원권이 소리 없이 레드핌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독도 수호에는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중국이 우리 서해 앞마당에 말뚝을 박고 야금야금 영토를 넓히는 데는 입을 닫고 있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서해는 대한민국 물류의 핵심 동맥입니다. 이곳에 중국의 간섭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물류 비용은 폭등하고 서해안 공단들은 서서히 고사하게 될 겁니다. 주권이 무너진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니까요. 주권이 모호한 땅이나 바다에는 자본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쟁 지역의 자산 가치는 영에 수렴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평화라는 수사 뒤에 숨겨진 오싹한 경제적 진실입니다. 부동산도 분쟁 중인 땅은 아무도 사지 않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포기한 영토는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증거이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종착역은 바로 한미일 동맹의 파기와 레드팀으로의 완벽한 편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미와 반일 그리고 친중과 친북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은 이게 단순히 정치적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경제를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미국과의 달러 수합, 그리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첨단 공급망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해 레드팀으로 분류되는 순간 이 생명줄은 단칼에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국제금융시장은 냉정합니다. 우리가 레드팀으로 넘어가는 기미만 보여도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빌려준 돈을 가장 먼저 회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너희 이제 우리 편 아니지? 그럼 우리가 너희 나라 돈 가치를 보증해줄 이유가 없겠네? 라고 묻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그날로 끝납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해보세요. 당시에도 우리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며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자본이 빠져나가는 건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죠.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며 요동치는 상황에서 만약 우방국들의 신뢰마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읽어온 예금 통장의 원화는 문자 그대로 낙엽이 됩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져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돈을 못 찍어서요?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보증해줄 강력한 동맹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안보를 포기하고 레드팀을 선택한 대가는 결국 여러분의 전 재산이 영원이 되는 경제적 지옥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기서 10가지 키워드들입니다. 핵폐수 침묵, 노동신문 개방, 북한 비판 금지, 안보 해제, 국경 수비 방치, 간첩 활보 개방, 참아줘서 감사, 중국인 무비자, 서해 영토 포기, 반미 반일 선동,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레드팀으로 향하고 있다는 10가지 오싹한 경제적 증거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이게 정치인들만의 싸움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정치는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경제는 숫자로 잔인하게 대답합니다. 국가가 안보를 포기하고 법치를 파괴하며 주권을 매물로 내놓는 순간 우리 경제는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짜 평화라는 사탕발림의 소가 소중한 자산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제는 차갑고 냉혹한 팩트 그 자체입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산을 지킬 안목을 길러야 하죠.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절대 충동매매나 포모를 느끼지 마세요. 지금의 고점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던지고 도망치기 딱 좋은 설거지 구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탈출구를 찾아야 할 때란 거죠. 잠시 국내 주식 거래는 관망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원화 비중보다는 달러나 금 혹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 퍼지는 이 위험한 징후들을 똑똑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길잡이 오싹한 경제는 앞으로도 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소름 돋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